2020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완패를 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째서 완패를 했는가? 그것은 보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좌파의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반대편, 전체 정치 세력의 50%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소위 좌파라고 하는 지금의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백날 지고만 살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그렇게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딱 50%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상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일종의 안티 세력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10번 잘하다가 하다 보면 10번까지도 못 가죠. 잘 못할 때 치고 올라가고 또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다. 그래서 소위 그 좌파와 우파가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선거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좌파가 한 번씩 승리를 하고 세상을 망쳐먹으면 다시 원상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파의 방식, 선거에서 우파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앞에 아주 크고 좋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올라가면 위로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달려 있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풀밭에도 또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수라고 하는 것, 우리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정치 세력, 사실은 주류 세력이 하는 방식은 경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달려가라. 가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이렇게 올려보내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위험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서 좋은 것을 따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새카맣게 매달려서 그 거대한 나무를 올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보수인 것이죠. 물론 아예 병약해서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추려서 그들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이것이 20세기,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지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보수 정당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들은 잘 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등에 미리 돌덩이를 지어줘서
남들하고 똑같은 높이를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9년 11월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경력이 많고 따지면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전에 이야기했던 유승민 씨하고 같이 그 한 팀이 되어 있는 김용기 씨가 앞장을 서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그 열린 토론 미래라는 곳의 그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보수 통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주요 대권 주자들은 수도권의 험지,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 출마를 해라. 그리고 공천은 100% 경선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유승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통합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유승민 씨가 여기에 화근이다. 그것을 또 눈치챌 수 있죠. 김무성 의원은 그랬습니다. 스스로 대권 주자 혹은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당에게 불리한 수도권에 도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그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저 남쪽의 홍준표 의원도 수도권에 나오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을 탈환하자. 이것이 낙동강 전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지키자. 이래가지고 목표야 괜찮죠.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다. 무조건 전국에 있는 좀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버리고 서울에 출마해라. 또 똑같은 조건이면 험지에 출마를 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소위 대권주자 또 지도자급 중진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자.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참 타당하고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것이 공정해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도 알았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현재 국민의힘은 물갈이를 했는데 그 대신 의원들이 모조리 약체다. 초선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념성이라든지 또 어떤 투쟁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별로 없는 밋밋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만일 정당 대 정당끼리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논리도 빈약하고 제대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약체로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그 벽을 지킬 사람들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어느 분야나.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능력은 부족하죠. 이 아래로 더 많이 내주겠다. 그러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지 않고 다 내주겠다. 정말 인기작전 이렇게 했던 것이 총선 패배만이 아니고 그 이후 지금도 약체 정당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김무성 의원이 그때 무엇에 씌였던 모양입니다. 경력도 많고 그런 정치인이 어째서 좌파 기법을 쓰려고 했을까? 어째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대선에 대비를 하게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했던가? 좀 궁금합니다. 한강벨트 완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좌파적인 그런 총선 기획을 함으로 해서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눌러 앉히겠다. 사실은 그보다 위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죠. 김무성 의원이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유승민 씨 입장에서 그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황교안, 홍준표, 그리고 김태호 이제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그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이제 탈당을 하겠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됐고 홍준표 전 대표는 탈당을 하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쓴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도권 험지는 못 가더라도 경남의 험지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김해을, 창원 성산, 양산을 중에서 문재인의 성지라고 부르는 양산을에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그 공관위원장 김용호 씨가 등장을 하는데 김용호 씨는 유승민 씨 그쪽 사람들처럼 악착스럽게 어떻게 누구를 떨구겠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전 대표를 설득하러 갔다 온 김용호 위원장은 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반이나 이거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죠. 그게 2월 16일입니다. 2020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3월 5일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2월 초순에 유승민 씨가 합당한다 하면서 들어온 아마 그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3월 5일에 험지인 양산을에 나가겠다 했더니 그 자리를 뺐고 거기에 딴 사람들을 넣은 겁니다. 나동현 전 양산시장하고 박인, 이장권 전 도의원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이르러 김용호 위원장은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하겠느냐, 딴 데로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공천 배제다, 아무 데도 보내지 않겠다. 3월 5일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이 당에서 25년간 딴 데 간 적도 없고 그런데 나보고 그러면 정계 은퇴하라는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갔던 것이죠.
뭐 결국 그래서 나중에 홍준표 씨는 대구 이인선 그 후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도 당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앞에서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쫓아낼까? 이제 그게 그 유승민 계 쪽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020년 1월 초에 벌써 이제 슬슬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겨레 신문에 성한용 기자라고 있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어떤 정책을 이야기한다고 할까? 정책보다는 어떤 기획을 한다고 할까 할 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1월 초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황교안은 물러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 얼마나 황교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그러면 민주당과 유승민계가 결국은 합작을 했는가? 아니면 최소한 바라는 바는 똑같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1월 2일에 여상규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거 김영기 씨가, 대구에 있는 김영기 씨가 중진들은 다 나가라 하면서 주장했을 때 그때 바로 이어서 불출마 선언들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주의 빅텐트 안에 모이려면은 황교안 대표가 나가야 된다. 이거 여상규 의원 혹시 속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정당에서는 자유주의 빅텐트 같은 거 친 적이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아닌 것이죠. 사회주의라고 했으면 모를까.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월 3일 여상규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가서 당대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합니다. 이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당대표가 있는데 있는 당대표 쫓아내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여상규 의원도 분명히 뭐에 씌었구나. 그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1월 3일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왕 들어오면 총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이왕 비대위 체제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한용 의원도, 성한용 기자도 이거 황교안 대표 물러나라는 요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1월 3일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비움의 정치를 해야 한다. 뭐 나가라 이런 뜻이겠죠. 한겨레 신문이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소위 보수신문의 대표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1월 4일 강천석 칼럼의 제목이 황교안 당은 실패, 반문재인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런 것입니다.
말은 황교안 대표를 위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소개를 하죠. 지금 이대로면 황교안 당은 문재인 당에 필패한다. 총선에 실패하면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난다. 황 대표는 공천권에 대한 미련을 던지고 황교안 당이 반문재인 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봐도 황교안 대표의 영향권 밖에 있는 줏대 센 인물을 세워서 공천권과 당의 비상관리를 맡겨야 한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정도 되면 강천석 씨는 역시 누구에게 팔려갔든지 누구에게 줄을 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럼은 멀쩡한 당대표 황교안을 나가라.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해서 김종인 씨를 들이고 공천권도 다 내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한겨레 신문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방식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그 정당은 황교안 씨라는 인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었습니까? 황교안 씨도 그렇고 홍준표 씨도 그렇고 자기들에게 있는 이러한 인재는 스스로 잘 지키고 더 세고 더 강해지도록 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들 황교안 씨나 홍준표 씨는 험지에 나가서 고작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기에서 실현을 감당해라. 이런 속 좁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서 당선될 곳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곧이어 대선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니다. 대선 후보감은 차라리 쉬운 데 내보내서 당선되게 해줬어야 한다. 그게 보수적 사고방식이고 우파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무조건 끌어내리자. 좀 크게 자랄 그런 싹이 보이면 싹부터 자르자.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거 좌파 심보가 맞죠. 사실 황교안 대표는 경력은 많이 있지만 정치 초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옴으로써 난파선과 같았던 그 정당에 그나마 카메라 들이댈 번듯한 얼굴이 하나 생긴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약하고 그리고 결함도 많고 하지만 나름으로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일찍 죽이고 싶었고 또 이제 보니까 유승민 씨도 반드시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TBS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나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종로에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 그 종로에 가면은 이낙연 후보하고 이제 겨뤄야 하죠. 그런데 종로에 가면은 거의 필패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정세균 씨 지역구였는데 이낙연 씨가 나온 말할 수 없이 그 센 곳인데 거기에 완전 초보자, 이제 유치원생 햇병아리 같은 황교안 씨를 내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씨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우상호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를 종로로 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그런데 이거 정말 민주당의 프레임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볼 겁니다. 우상호 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민주당 프레임에 완전히 엮여들은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민주당 프레임 같은가? 박지원 씨 있죠. 박지원 씨가 2020년 1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간다면 황교안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던진 것이죠. 그리고 2020년 2월 7일 박지원 씨가 황교안 대표는 결국 등 떠밀려서 종로로 나가든지 불출마하든지 할 거다. 왜냐하면 종로에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한국당에서 공천 안 된다. 100%다. 무엇을 믿고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던 모양이죠. 하는 말이 황교안 대표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종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출마 포기하고 당 대표 자리도 내놔야 한다. 참 묘한 것이 같은 2월 7일에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답니다.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해야 한다. 박지원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날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를 종로로 나가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공천 학살이다. 혹은 어리석어서 자멸의 수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상호 씨가 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안 나가면 그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왜 험지에 안 나가느냐? 험지로 가라, 서울에 나와라 하는데 왜 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움직인다. 그분은 똑똑하니까. 이렇게 비중 있는 홍준표 씨처럼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은 선택을 빨리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인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한두 번 당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이 선거 국면을 지나고 2, 3년 후에 누가 만일 서울 와라 해서 한강벨트 지키겠다고 갔다가 떨어져 버리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기도 못하고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교안 대표를 믿고 이 한강벨트 지키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는 없다. 참 앞뒤가 다르죠. 사람 따라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것이 황교안 대표는 대표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게 험지로 가라 하는 요구를 바라는 입장이 황교안 대표로 돼버리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그 맹공격을 받고 있는데 참 층층으로 덫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거가 참 시끌시끌했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그때 통합당이 있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렇게 둘이 있었죠. 맨 처음에 이제 1월 하순 1월 22일에 이때는 공천관리위원장을 김영호 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관위원 8명을 정하는데 통합당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도 하고 했던 김세현 씨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이때 나중에 김영호 씨가 어느 시점까지는 유승민계에 협조적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때 이미 유승민계가 공관위를 점령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6일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이때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그 당 대표를 한선교 전 사무총장이 맡았죠. 황교안 대표의 뭐 대학 동문이다 그러는데 동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선교 이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을 완전히 해괴하게 만들었죠. 그때 통합당은 왜 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때 그 민주당하고 똑같이 선거법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많이 얻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 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넣어서 공천을 했다 하는 것이죠. 통합당에서 그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무시한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신당 창당한 것처럼. 민주당 위성정당은 그런 일이 없었죠. 이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게 지금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황교안 대표 무너뜨리기 또 통합당 깨뜨리기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리마연에서는 이때 비례대표 공천 명단 잘못됐다. 즉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때 논평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한선교 대표도 물러나고 또 공관위 그 위원장 그때 공병호 위원장인가 그랬죠. 이제 그 사람도 물러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공천 명단도 다시 작성하고
이런 아주 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영호 그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통합당 쪽의 일인데, 김영호 위원장도 무슨 자기 가까운 사람을 공천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이 미래한국당에다가 비례 번호를 갖고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배신 속에서 이제 막막해진 겁니다. 김영호 위원장도 뭐 계파 생각하지 않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장한테 맡기겠다 이랬는데 사고를 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믿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든 안 되자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찾아간다는 것이 이거 피하자고 간 것이 범의 굴로 갔다. 김종인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유승민 씨하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김종인 씨는 당연히 당대표가 총괄을 하고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 이러니까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달라. 이거 뉴스에서 봤죠. 전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김종인 씨가 들어오는 것을 튕기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2월 초순부터 유승민 의원이 통합당에 들어와서 칩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지도 않고 있었다. 자기는 안 만나줬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배신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뒤에서 딴짓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한국당에는 원유철 의원이 새 대표가 되고 공병호 위원장 물러나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도 바꿨습니다. 백유한 씨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염동열, 조훈현 위원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통합당이 문제입니다. 통합당에서 아직 김종인 씨는 들어오기 전인 겁니다. 3월 20일 현재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 자리를 이제 대표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3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심재철 원내대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하는 사람이죠. 그때의 혁신통합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렇게 3명을 임명했는데 박형준, 신세돈이 결국은 유승민하고 같이 나중에 일을 벌인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통합당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신세돈 씨.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종인 불러오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박형준 씨, 신세돈 씨하고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씨 집까지 찾아가서 와달라고 해서 모셔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 선거 대책위원장 자리를 다 내줍니다. 총괄하는 것을 김종인 씨가 맡아버리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 가서 약통 쥐고 돌아다닌 거죠. 딴 거는 하지 마라.
어차피 죽을 자리로 보내져가지고 그거 하고 다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당은 완전히 유승민 계가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4.15 총선에서 김무성 의원은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서 그걸 발판으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 다 내놓자. 그랬죠. 그랬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김무성계도 소멸하고 유승민계만 부상했다. 당을 유승민계에게 갖다 바친 그런 결과가 됐다. 지금은 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2021년 4월 22일 한참 됐죠. 시사오늘에서 김무성 씨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월 22일까지도 김무성 씨는 자기가 유승민의 칼에 이미 베었다. 한참 전에 죽었다. 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승리를 가지고 이게 통합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 진보 우파로 대통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9일 마포구 집무실 밖에 삼벚꽃 나무를 가리키면서 흐뭇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씨하고 그리고 김무성 씨는 불출마를 했죠. 대표적으로. 그런가 하면 황교안 씨하고 홍준표 씨는 출마했습니다. 이제 2대2로 이제 그 운명이 갈라진 것이죠. 사실은 김무성 씨도 이쪽으로 와야 하겠지만 좀 상태가 다릅니다. 유승민 씨는 왜 불출마를 했을까? 그때 김용기 씨가 황교안, 유승민을 묶어서 불출마를 요구했죠. 그런데 유승민 씨가 불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같이 끌어내리려고 제 몸을 미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승민 씨는 대선 나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를 끌어내리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는 것이 박지원 씨도 그렇고 한겨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유승민 씨가. 여기에서 김무성 의원은 유승민 씨에게 당했는지 아니면 같이 한 마음으로 황교안만 제거하고 당을 가로채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강벨트 이야기는 김무성 씨의 말로 세상에 자꾸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통합당은 유승민과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망해버린 것이죠. 상대방에게 180석 주고 유승민계가 부상해서 뭐 유승민계 의원이 몇 명이다. 그래서 지금 새파란 이준석, 아니 새파란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텅 빈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씨의 힘이죠. 그러면 김무성 씨는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하고 결과가 뭐냐?
결국 지금 보면 정계 은퇴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요즘에 다시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김무성 씨는 멀쩡한 학교 선생이 갑자기 그거 그만두고 밖에서 사설학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뭐 마포포럼 차려놓고 하고 있다고 하죠.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김무성 씨가 창밖에 있는 삼벚꽃 이야기를 했는데, 삼벚꽃은 원래 산벚꽃이죠. 기껏해야 마을 어귀에 피어 있는 벚꽃인 겁니다. 종류도 다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벚꽃, 그 꽃은 봄 한철입니다. 다 지고 없는 것이죠. 김무성 씨는 결국 꽃이 져버린 삼벚꽃 나무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가면 죽을 사지로 내몰리면서도 불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가장 호탕하게 한 이야기는 이거겠죠. 유승민 씨가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참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준 거. 뭐 그것은 괜찮았다 싶습니다. 결과를 보면 패배했다 하더라도 정계 은퇴는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유승민 씨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황교안과 홍준표다. 그런 것이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번씩 쫓겨다니면서도 기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황교안 대표도 불출마는 안 했습니다. 죽을 곳에 가서 죽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유승민의 수법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의 수법에 안 넘어간 것은 나름대로 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죠. 황교안 씨는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묵묵히 그 말을 안 듣고 버티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홍준표 씨는 건드리면 싸우고 또 그래서 공격받고 공격받으면 자기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한 것이죠. 홍준표 씨는 싸우면 안 지는 성격이다. 이 두 사람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정계 은퇴 안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승민 씨가 무서워하는 것은 이들 둘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대선 후보감이 있으면 다 받아들여서 좋은 거 먹이고 그들이 힘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장에는 기라성 같은 그런 후보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들이 경쟁을 해서 그 중에 센 사람을 뽑아서 진짜 상대하고 싸우러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눈앞에 그 국회의원 자리가 탐나서 장차 진짜 상대와 싸워야 할 큰 제목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베어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성공하려면 보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별것 없는 C급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당기는 그런 좌파 방식은 과감하게 집어 던져야 한다. 그런 것이죠. 지금 보면 김무성 씨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보기에 이미지도 좋습니다. 경력도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다 그만두고 삼복꽃 나무가 된 겁니다. 쓸쓸하게 꽃이 진,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삼복꽃 나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김무성 씨는 김종인 씨처럼 킹메이커나 할 그런 노쇠한 인물이 아닌 겁니다.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김무성 씨는 유승민 씨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로 자기가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같이 묶여서 김무성이 그런 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죠. 게다가 유승민 씨에게 수차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속은 것이죠. 이런 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그동안의 그 긴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그냥 날려버려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보수의 방식은 김무성 씨도 돌아오고 황교안 씨도 홍준표 씨도 돌아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왜 후보감이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능력 있는 자를 견제하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그 중에 승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보수의 방식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